다시는 내 아이들이 이렇게 춥고 배고픈 일이 없도록 할 거야.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감싸 안은 한 젊은 엄마의 처절한 맹세와 함께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 빗속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 가족의 운명은 물론 한 남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인의 억척스러운 사랑과 한 남편의 따뜻한 비밀이 교차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순옥이 쌀독을 열었을 때 한 주먹만큼의 쌀알이 바닥에 흩어져 있을 뿐 바닥이 훤히 보였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남편 영호는 읍내의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다 해질 무렵 돌아왔다. 읍내 가봤는데 당장은 일이 없대. 미안해. 감자밭도 있고 텃밭에 채소도 심으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순옥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둠 속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빈 쌀독을 떠올렸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영호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순옥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순옥은 쉬지 않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고 고사리, 도라지, 더덕, 손이 부르트고 등이 휘어지도록 나무를 캤다. 순옥아, 몸 상하면 어떡해? 내가 할게. 영호가 말렸다. 나는 괜찮아요. 이것도 못하면 뭘 해요? 순옥은 일주일에 2번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산길을 2시간 걸어 읍내 장터로 나갔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면 쌀 서너 대를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가을에 작고 보드라운 딸을 낳았다. 미안해, 이런 형편의 아이를 낳게 해서. 영호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순옥은 웃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듬해 봄 순옥은 다시 임신을 했고 2살배기 딸을 데리고 산나무를 캐러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해 여름, 만삭의 순옥은 읍내 장터에 나가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산나무를 다듬고 딸아이를 깨워 밥을 먹였다. 그리고 6시에 집을 나섰다. 영호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내가 갈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괜찮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읍내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순옥은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나무를 펼쳐 놓았다. 오후 2시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옥은 서둘러 나무를 걷어 광주리에 담았다. 하지만 빗방울은 순식간에 소나기로 변했다. 순옥은 겨우 나무를 챙겨 광주리에 이고 딸의 손을 잡았다. 산길을 3시간 걸어가기에는 비가 너무 심했다. 순옥은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딸아이는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다. 순옥은 딸을 꼭 안았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배 속의 아기가 꿈틀거렸다. 1시간, 2시간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순옥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딸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순옥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차라리 결의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다시는 내 아이들을 이렇게 춥고 배고프게 하지 않을 거야. 순옥은 이를 악물었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타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순옥은 아들을 낳았다. 순옥이 빗속에서 맹세를 한 지 4년이 흘렀고 가마골에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어느 날 평소 영호의 목수 실력을 알고 있던 마을 이장이 영호를 찾아와 주택 개량 사업의 책임자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영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을 고치고 지붕을 얹고 벽을 세우는 일에 매달렸다. 그의 손끝에서 낡은 초가집들이 말끔한 슬레이트 지붕집으로 변해갔고 이리 이를 불러 인근 마을에서도 영호를 찾았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순옥은 들어온 돈을 꼼꼼히 세어 항아리에 넣었다. 그녀는 매일 밤 항아리를 열어보며 빗속에서 떨던 그날을 떠올렸다. 이제 딸도 6살, 아들도 4살이 되었다. 1978년 영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마을 한복판에 번듯한 기와집도 지었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흑백 텔레비전과 전기밥솥을 들여놓았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영호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순옥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여 날랐다. 1번, 2번, 3번. 사람들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갔다. 매일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 집이 사랑방도 아니고. 순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뭐 어때? 우리가 넉넉한데 이웃들이랑 나누는 거지. 순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의 한 형님이 영호를 찾아왔다. 영호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농사 미천이 필요한데 딱 10만 원만. 형님 급하시면 쓰세요. 영호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꺼내 주었다. 하지만 추수가 끝나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고 영호도 독촉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반복됐다. 누군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영호는 독촉하지 않았고. 여보, 차용증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옥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차용증을 쓰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다들 갚을 거야. 이미 100만 원은 넘게 나간 것 같은데? 영호는 화를 냈다. 돈. 당신은 돈밖에 모르냐? 사람은 인심으로 사는 거야. 그 인심이 우리 살림을 축낸다고요. 부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다. 순옥이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당신 맘대로 하세요. 1980년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중학교는 읍내로 가야 한대요. 그날 밤 순옥은 영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읍내로 나가요. 갑자기 왜? 여기서 사업도 잘 되는데. 애들 교육은요? 여기는 중학교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더 큰 집 짓고 애들 읍내 학교 보내면 되지. 당신은 매일 손님 받느라 지쳐본 적 있어요? 사생활이 없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야. 영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빌려준 돈 받기나 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순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도시로 나갈 거예요. 당신은 알아서 하세요. 일주일 후 순옥이 말했다. 읍내에 집 계약했어요. 다음 달 초에 이사 갈 거예요. 당신은 여기 남을 거면 남으세요. 영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내가 사업 정리할게. 한 달 후 영혼의 가족은 가마골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했다. 영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지만 순옥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읍내 외곽의 작은 집 순옥에게는 천국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고 아이들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영호에게 읍내 생활은 달랐다.
읍내에는 이미 목수들이 넘쳐났고 대부분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영호가 버티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석 달 후 영호는 과일 도매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농가에서 과일을 사다 소매상에게 넘기는 도매업이었다. 영호는 농가 주인들의 사정에 가격 흥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시장에서는 손님들의 간청에 제값에 팔지를 못했으니 매달 적자였다. 이렇게 하면 미천만 축나요. 순옥이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처음이라 그래. 다음엔 더 잘할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은 참다 못해 말했다. 내일 내가 같이 나가 볼게요. 장사는 내가 더 많이 해봤으니 당신보다는 낫겠죠. 과일 장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정 그렇다면 당신이 해봐. 영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알았어요. 내일부터 내가 할게요. 다음 날부터 순옥이 장사를 맡았다. 농가 주인들에게 정확히 가격을 흥정했고 손님들에게는 융통성 있게 대응했다. 첫날 순이익이 5만 원이었다. 영호가 한 달 동안 번 것보다 많았다. 영호는 말없이 장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순옥이 장사를 맡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순옥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호와 함께 일하던 청년 철수가 돈을 세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청년이 받은 돈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맞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순옥은 영호에게 말했다. 철수 그만두게 하세요. 왜? 걔가 뭘 잘못했는데?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말도 안 돼. 철수는 우리 고향 후배야. 확인해 보세요. 영호는 마지못해 장부를 확인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루에 10,000원에서 20,000원씩 차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영호는 철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철수야, 너 돈을 가져간 거 맞지?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형님. 왜 그랬어? 형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냥 조금씩.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나 가져갔어? 한 100만 원 정도요. 영호는 눈을 감았다. 알았어. 영호는 조용히 말했다.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다예요? 내 집 사정 내가 알아. 내 동생 대학 등록금 내야 하는 거 알고 어머니 병원비도 필요한 거 알아. 철수의 눈이 커졌다. 알고 계셨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부터 알았어. 장부 맞춰보면 나오더라.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내가 말하기 힘들까봐. 영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도 어려울 때 도움 받았으니까. 그냥 그런 거야.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그만 울고 내 동생 등록금 내러 가. 그리고 다시는 이러지 마. 철수는 깊게 절을 하고 떠났다. 그 후로 순옥이 완전히 장사를 맡았다. 영호는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는 일만 했다. 어느 날 순옥은 철수가 그만둔 이유를 물었다. 철수는 왜 안 나와요? 사정이 있대. 순옥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철수가 가게 앞에 나타났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형님 계세요? 영호가 나왔다. 철수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형님 이거.
동생 등록금 낸 것 빼고 나머지 모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영호는 봉투를 도로 밀었다. 필요 없어, 그냥 가져가. 안 됩니다. 제가 한 짓인데. 철수야, 너 잘 살면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알겠지? 영호는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 장면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순옥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영호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순옥은 영호에게 물었다. 당신 철수가 돈 가져가는 거 알고 있었죠?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요? 한 달쯤 전부터.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화낼 거 알았으니까. 순옥은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영호의 목소리가 작았다. 철수를 내쫓은 사람이 당신이 된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순옥은 눈물이 났다. 바보 같은 사람. 알아, 나 바보야. 영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돈을 보고 나는 사람을 봐. 당신이 옳은 걸 알아. 근데 난 그렇게 못 살겠더라. 순옥은 영호를 안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다. 당신 때문에 나도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순옥은 조금 달라졌다. 장사를 할 때도 가끔은 영호처럼 손님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영호도 조금 달라졌다. 순옥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다. 1990년 순옥과 영호는 읍내 중심가에 제법 큰 과일 가게를 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일을 하면서 점차 호흡을 맞춰갔다. 어느 날 순옥이 제안했다. 여보, 우리 집 하나 사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읍내 외곽에 작은 단독주택을 샀다. 이사한 날 저녁 가족 넷이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순옥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영호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은 잘 자랐다. 딸은 대학에 진학했고 아들도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순옥아, 우리 참 멀리 왔다. 그러게요. 가마골 떠날 때는 정말 서운했어.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았어. 여기 왔으니까 애들도 공부시킬 수 있었고.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영호는 순옥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좀 쉬면서 살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1992년 가을 영호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온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곤해졌다. 순옥은 걱정이 되어 영호를 병원에 데려갔다. 일주일 후 대학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다. 환자분이 혈액암 말기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순옥과 영호는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막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미안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 잘못 없어요. 당신은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만 했잖아. 그만해요.
순옥은 눈물을 닦았다. 우리 이길 거예요. 내가 당신 치료할 거예요. 영호는 순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빗속에서 맹세하던 그날의 결연함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순옥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가게를 딸에게 맡기고 영호의 간병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영호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졌다. 순옥은 밤낮 없이 영호를 간호했지만 영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순옥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도 찾아다녔다. 딸과 아들이 걱정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딸과 아들이 걱정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1993년 봄 영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순옥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덕분에 우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니야, 당신 덕분이야. 영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당신의 그 억척스러운 사랑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야. 당신 나 버리고 가지 말아요. 순옥은 영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나도 더 살고 싶은데 미안해. 1993년 여름 영호는 순옥과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가마골 이장이 순옥에게 말했다. 영호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영호가 빌려준 돈 다 못 갚았는데. 미안합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 돈은 그이가 남기고 간 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옥은 혼자 영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 걸까요? 아니면 불행하게 만든 걸까요? 영정 속의 영호는 대답이 없었다. 영호가 떠난 후 순옥의 일상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 순옥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1995년 딸이 결혼을 했고 1997년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2000년 딸이 손주를 낳았는데 영호를 닮은 아들이었다. 순옥은 가게를 아들에게 넘겼다. 아들은 순옥처럼 계산이 빠르면서도 영호처럼 인심이 있었다. 2005년 어느 봄날 순옥은 딸의 집을 방문했다. 손주는 이제 5살이 되어 제잘제잘 말을 잘했다. 순옥은 손주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옥은 천천히 과거를 되짚어 갔다. 가마골의 빈 쌀독과 빗속의 읍내 장터.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영호와 병상에 누워있는 영호.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참 착했단다. 착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순옥은 미소 지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고생도 많이 했지.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순옥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 때문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평생 사랑했단다.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순옥은 손주를 꼭 안았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영호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가마골 사람들을 안았을 때, 돈을 빌려줬을 때 영호는 이런 따뜻함을 느꼈을까? 순옥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지키겠다고 빗속에서 맹세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맹세를 지켰다. 하지만 영호도 맹세를 했을 것이다. 사람을 얻어서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역시 맹세를 지켰다.
가마골 사람들이 영호의 어머니를 돌봤던 것처럼 영호가 베풀었던 인심은 결국 가족에게 돌아왔다. 순옥이 번 돈이 아이들을 교육시켰던 것처럼 영호의 인심도 가족을 지켰던 것이다. 나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지키려 했고 그이는 사람을 얻어서 가족을 지키려 했구나. 순옥은 속삭였다. 손주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히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다. 순옥은 집으로 돌아왔다. 영호의 사진이 거실 벽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이제야 알았어요. 순옥은 사진 속의 영호를 바라보았다. 왜 차용증도 안 받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당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거죠. 눈물이 흘렀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순진하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큰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옥은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사람을 얻었고 나는 돈을 벌었어요. 당신의 방식도 옳았고 나의 방식도 옳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랑을 한 거예요. 햇살이 사진을 비췄다. 영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영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순옥아, 우리 잘 살았지? 그럼요, 우리 정말 잘 살았어요.